1388년 5월 압록강 한가운데 섬 위화도 5만의 고려군이 보름 넘게 이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마로 강물은 불어나 건너던 병사 수백 명이 물에 잠겼습니다. 군량은 바닥나고 밤마다 도망치는 병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 하나. 강을 건너 요동을 쳐라. 그 명령을 받은 사령관은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왕명을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홍건적을, 나하추를, 왜구를, 아지발도를 왕이 가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이겼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강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이길 수 없는 전쟁, 뒤로 돌면 왕명을 거스르는 반역. 54살의 이성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보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500년 고려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88년 2월 명나라에서 충격적인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본래 원나라에 속했던 것이니 이제 요동에 귀속시키겠다. 천령 이북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옛 쌍성 총관부의 땅. 사편에서 보았던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가 안에서 성문을 열어 99년 만에 되찾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은 이성계가 나고 자란 그의 고향이자 근거지였습니다. 고려는 즉각 사신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천령 이북에서 공험진까지는 오랫동안 고려의 영토였다. 3월 국경에서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명예 요동도사가 군사를 이끌고 강계에 이르렀으며 요동에서 천령까지 70개의 역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우왕은 말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내 요동 공격 계획을 듣지 않더니 일이 여기에 이르렀구나. 젊은 왕의 눈물 속에서 고려는 전쟁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려의 정점에는 한 노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 73세 백전노장, 홍산에서 왜구를 꺾은 영우, 그리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던 그 강직한 재상. 그는 그해 초 우왕과 함께 나라를 좀먹던 권신들 이님과 임견미, 염흥방 일당을 숙청하고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최영에게 명나라의 요구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피 흘려 되찾은 땅을 종이 한 장으로 내놓으라니. 최영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요동을 친다. 명나라가 아직 요동에 완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은밀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팔도의 군사를 징집하고 세자와 왕비들을 한양산성으로 옮기고 개경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안에는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제 막 중원을 통일한 명나라와 정면으로 싸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맨 앞에 고려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월 1일 봉주의 행제소,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를 불러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양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힘을 다하라. 그 자리에서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의 용안을 바라보고 그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훗날 역사가 사불가론이라 부르는 그 말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슬러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농사철의 장정을 모두 끌어내면 나라의 한 해가 무너집니다. 셋째, 온 나라의 군사가 멀리 원정을 떠나면 그 빈틈을 노려 왜구가 남쪽에서 날뛸 것입니다. 넷째,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활의 악연은 풀어지고 병사들은 전염병에 쓰러질 것입니다. 명분과 시기와 안보와 현실, 30해 동안 전장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우왕은 최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벌은 그대로 강행됩니다. 왕명 앞에서 이성계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그 4가지의 이유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대한 것은 이성계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산부원금 이자성, 청렴하기로 이름 높아 백성들이 다시 재상이 되기를 바랐던 원로, 그가 최영의 집에 찾아가 요동정벌의 불가함을 힘써 말했습니다. 최영의 답은 참혹했습니다. 이자송에게 다른 죄목을 씌워 곤장 107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는 척하더니 곧 죽여버린 것입니다. 청렴한 원로의 죽음에 듣는 사람마다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정벌에 반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그 침묵 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죽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 그대로 굴러가는 것을. 훗날 위화도의 강가에서 이성계가 회군의 명분을 말할 때 이자송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산자들의 길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4월 12일 마침내 출정의 진용이 짜였습니다. 팔도도통사 총사령관 최영, 좌군도통사 조민수, 우군도통사 이성계, 좌군과 우군을 합쳐 38,800여 명, 군수를 나르는 인원까지 5만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정 직전 일이 하나 틀어졌습니다. 총사령관 최영이 떠나려 하자 우왕이 그의 소매를 붙잡은 것입니다. 형이 떠나면 누가 나를 지키는가? 권신을 숙청한 지 얼마 안 되는 왕에게 최영은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결국 최영은 서경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5만 대군의 실질적인 지휘권이 정벌을 가장 반대했던 두 사람, 조민수와 이성계의 손에 통째로 쥐어진 것입니다. 5월 원정군은 압록강에 이르렀고 강 한가운데 섬 위화도에 진을 쳤습니다. 서경에서 위화도까지 19회, 이상하리만큼 느린 행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료는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이 먼저 답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5월 7일 위화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성계가 사불가론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 넷째 조목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군대를 덮쳤습니다. 압록강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얕은 여울을 건너던 병사 수백 명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동은커녕 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습니다. 군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활은 악효가 풀려 늘어졌고 진영에는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어둠을 틈타 도망치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5만 대군이 싸워보지도 못한 채 강 한가운데 섬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진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굶주린 얼굴들, 물에 잠긴 군막, 늘어진 활시위, 그가 사불가론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틀린 것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옳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병사들은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가라 하면 강에 잠길 것이고 여기 머물라 하면 굶어 쓰러질 병사들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술은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왕에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강물이 불어나 건너던 군사 수백 명이 이미 물에 잠겼고 군량은 다하여 요동까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나라가 사는 길은 큰 나라를 잘 섬기는 데 있으며 명나라에 보낸 사신 박의중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군사를 일으킨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군사를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전장의 사령관이 왕에게 올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회군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황과한 기만을 보내 장수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며 진격을 독촉했습니다. 굶어가던 군대에 식량 대신 재물이 온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병사들에게 퇴로 대신 채찍이 온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는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두 끝났다. 남은 길은 두 갈래뿐이었습니다. 왕명을 따라 5만의 백성을 죽음의 땅 너머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이성계는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 갇혀있던 1388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려가 치려던 그 명나라는 바로 그해 몽골 초원 깊숙이 원정군을 보내 북원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원을 통일한 지 20해, 명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기세였습니다. 이성계가 칠 수 없다고 한 명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티무르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며 제국의 반도를 하루가 다르게 넓혀갔고 일본의 남북조 내전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것이 저물고 새 것이 일어서던 14세기의 끝자락, 그 물음이 이제 고려의 차례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위화도의 밤, 비는 여전히 군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명을 따르면 충신으로 남지만 5만의 백성이 죽습니다. 군대를 돌리면 5만의 백성이 살지만 그는 역적이 됩니다. 30해 동안 그의 활은 한 번도 왕을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조에서
환조까지 4대에 걸쳐 쌓아온 가문의 충의, 그 모든 무게가 이 밤 그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5년 전 함주의 군영에서 한 가난한 선비가 남기고 간 그 한마디가, 이만한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1388년 5월 22일 새벽, 비에 젖은 위화도의 군막 앞으로 장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민수가 이성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수들이 이성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5만의 병사들이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왕이 가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던 사내, 홍건적의 성벽을 가장 먼저 오르고 아지발도에 투구를 쏘아 떨어뜨리고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고 거스른 적 없던 사내, 그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500년 고려 왕조의 심장을 관통하게 됩니다. 압록강의 강물은 오늘도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는 자는 요동으로 가든 개경으로 가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신궁의 화살은 마침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다음 편 위화도 회군, 군대가 돌아서고 두 영웅이 격돌하며 한 시대가 무너지는 그 아을에 500년 왕조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붓끝이 닿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읽는 왕조실록.